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항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재산분할.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다 공제하고 빚만 남아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다 공제하고 빚만. 일단 사실관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혼인 11년 차 부부입니다. 슬아에는 자녀가 없고요. 혼인 후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인, 최근에 선거 나왔고 이제 관심이 많겠죠. 정당 정치인이나 사회 활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편 벌이가 있겠습니까? 없죠. 결국은 아내가 개인가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 정당 정치인이고 선거 나가고 사회활동가 활동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또 그리고 보험대출도 받아가지고 남편 활동비하고 선거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내가 돈도 다 벌고 돈도 다 대주고 이러는데 혼인 7년 차에 업무상 같이 거주하던 아내의 후배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남편이 이 아내 학교 후배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귀가한 아내가 이를 목격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인이니까 사회활동가니까 소문이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의 위원장직 사퇴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혼이죠. 아내가 이혼을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냥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그냥 너가 한 번 더 봐줘라.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가 아내를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은 아내도 이제 친정엄마 설득에 따라 가지고 이 혼인을 계속 지속을 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정당에서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백수죠. 할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백수 생활 하다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뭘 해야겠냐.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정당 정치나 사회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해볼게. 이거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좀 지원해도.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아내 입학비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취득 위해 갖고 학교에 입학해서 목수일도 하고 하는 게 목수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7년 만에 월급 가져다 줬는데 월급 가져다 준 거 이상으로 아내로부터 장비 구입비, 시험 공부를 위한 강의비, 또 학원 비용까지 지원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혼인 8년 차가 딱 됐는데 남편 친구의 배우자가 아니고 남편 친구의 동거녀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아내한테 거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내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혼자 갔다 온다 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내는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내 태도에 남편이 화가 나갖고 뭐라고 했냐? 친구가 바람핀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거니까 가능한 거고 예쁘지 않은 니는 택도 없다.
너도 나도 친구 같은 마누라 있으면은 친구처럼 그럴 거다. 자기 남편보다 좋은 사람 만나면 바람필 수 있는 거지. 내가 딴 여자 건드린 것도 사실 네가 생각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이가. 너가 잘하는데 내가 그랬겠냐. 그게 내 탓이냐. 잘난 척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야,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예전에 7년 차에 외도했던 거 정당화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남편이 이혼 요구하고 잠자리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바람핀 거 봐주고 돈도 다 대주는데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혼인 9년차 가가지고 문화재 수리기술사 떨어졌다는 겁니다. 재흥씨 다시 재흥씨 시험 공부에 위해서 경제 지원 요구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거절을 듣고 나니까 남편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시험 끝나는 대로 이혼하자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결국 남편이 가출하고 나니까 아내도 이제 뭐 친정엄마가 설득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전제로. 근데 아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였습니까? 전부 남편 정당활동비, 뭐 문화재 수리기술사 재흥씨 문화재 수리기술사 딴다고 공부한 비용, 학비, 이런 선거비용,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빚청사 문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거 당신이 들고 가라, 이 빚.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결국 합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안 되고, 결국은 누가 소를 제기했냐? 남편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딱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제 열받아갖고 반소로 남편한테 이혼을 구한다는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들었을 때 누구 책임일 것 같습니까? 생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법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고 판단해 줬습니다. 일단 아내 후배하고 부정행위 반성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 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지 않다고. 내가 바람핀 거는 네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아내 탓한 거. 그리고 가정경제를 책임진 아내가 경제적 지원 거부하니까 곧바로 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재산분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1심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주장은 남편의 활동비, 선거자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약 2억 7천만 원 대여금 채무도 있고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 총 3억 원의 채무가 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하고 남편 혼인 전 생활비하고 채무까지 내가 변제를 해줬다. 그래서 재산분할 2억 원 지급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심 당시에 대법원 태도가 문제였는데 당시 대법원 태도가 뭐였냐?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한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의 총 재산 가액에서 요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은 오히려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일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대법원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 법원에서 정의한 남편 적극재산, 그 적극재산이 뭐냐면은 빚 없는 재산. 내가 빚을 빼고
순도 아니고 그냥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 그냥 매출. 그냥 빚 없이 매출. 그리고 소득재산이 바로 빚이고 요거를 두 개를 빼고 순이익이 남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재산은 그냥 빚 없는 순수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당시 남편 적극재산이 뭐 장기주택 마련 보험 해약 환급금 예상액 뭐 550만 원. 그다음에 은행 예금채권 얼마? 23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빚을 졌는데 남편이 빚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 대출금 채무 300만 원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소득재산이 일단은 저 아파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1억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해서 대출금 채무가 거의 9,60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죠. 보험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거의 1,1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남편 선거 비용 내야 되니까 지인한테 돈 빌린 거 있었죠. 지인 4명한테 빌린 대여금 채무 제하고도 그 채무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거 다 제하고도 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다 합치면 2억 2천만 원 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러다 보니까 총 적극재산 가액이 거의 한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채무액이 2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 이거 빼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없으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대법원 태도가 뭐랬다고? 남는 게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 안 된다고. 그래서 1심 법원 당시 대법원 태도가 그거니까 아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내 빚이 아닌데 결국은 1심 법원 태도대로 가면은 아내는 남편 선거자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결국은 빚만 남아갖고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결국은 대법원 태도가 바뀝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전제가 이겁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어떠냐? 부부가 혼인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입니다. 분배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분할 제도를 둔 게 우리는 부부 공산제 아닙니다.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혼할 때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비 유지 기여 정도 등에 따라 가지고 각자 몫을 분할해서 기속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재산분할 제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 별산제인데 그대로 그냥 뭐 지 명의로 있는 거 들고 가라 이러면은 안 되죠. 별산제지만은 결국은 청산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재산분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으면은 빚 없는 재산이 있으면은 뭐 1박이 3자한테 부담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샀어요. 은행에 대출 받죠. 그러면은 집이 만약에 20억이면 대출이 10억이면 20억이 적극재산이고 소극재산은 10억입니다. 이게 부부 공동재산 이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채무 아닙니까?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게 대전제죠. 법원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재산이 더 많은 적극재산이 있으면은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부담하도록 재산분할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 문제된 게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서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 이 경우에도 예전에 대법원 때처럼 재산분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채무의 성질 그리고 채권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적 담보가 있는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이게 분담하는 게, 만약에 내가 남편 돈 대줘가지고 3억 원 빚졌는데 이거를 남편이 이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이라도 돼야 된다면, 2억 원이라도 들고 와야 된다면 그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대법원 태도가 이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내가 약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의 적극재산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아내가 채무초가 된 이유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아내 명의로 된 채무를 남편이 분담하게 하거나 남편이 가져가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면 적정한 분담 방법을 1심이 2심 법원이 찾았어야 된다 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바로 이거 2심 법원에다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변경되고 난 뒤에는 빚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빚도 나눈다고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대법원 사례가 바뀌고 난 뒤에 이게 적용된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도 채무 분담이 필요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상하다. 앞에 말했을 때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초과하면 채무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아니고 이 사례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유한 집안에 있습니다. 부모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남편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아내하고 결혼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치과를 개업합니다. 이 치과를 개업하는데 장모가 거의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처제가 치과 개업 업무 도와주고 치과 개업 후에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서 남편을 도와줍니다. 뭐 일반 직원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하고 다투고 치과를 그만둡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제하고 남편이 다투고 나니까 결국 아내하고 또 사이가 좋겠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툼이 심해집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합니다. 왜 다퉜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툰 이유가 뭐냐면은 이놈의 남편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하고 불륜행위를 했습니다.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아내한테 발각이 됐는데 이 아내한테 아내가 모텔까지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결국 처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제하고 이제 아내한테 꼬질렀다고 처제한테 뭐라 하고,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 기도 안 차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 남편 이제 그 일을 싸우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혼 요구하면서 아내 연락 때리고 결국 가출해버립니다. 간단하게 혼인 파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주된 책임은 누구?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당연히 남편이겠죠. 아내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남편입니다. 바람 폈는데요. 부정행위하고 아내 신뢰 회복을 위한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반성적인 노력도 없고 오히려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 때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인정됐을 것 같습니까?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도 같이 소송을 했는데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위자료 3천만 원, 또 다른 피고인 상간녀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놈의 남편이 뭘 했냐?
소송 도중에 아내를 피공탁자로 해갖고 위자료 3천만 원을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남편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됐지만은 아내가 공탁해서 받은 것이니까 더 줄 게 없다 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가 뭐다?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에 대해서 제가 또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의 재산 형성 경위가 문제가 됩니다. 혼인 무렵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했다고. 그리고 당시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개업 치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잘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의협 사태 일어났으니까 공중보건의들이 공중보건의 군대 대신 가는 전문의들이 전문의 따고 군대 대신 가는 데입니다. 3년간. 그래서 남편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부모 도움으로 미용실 개업했는데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내 같은 경우에 별다른 재산 없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마치고 봉직이 급여받는 의사로 치과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용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에 내려와서 치과 개업했다고. 치과 개업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임대차 보증금 들어가죠. 인테리어 들어가죠. 거기다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의자 누워서 치과 보이지 않습니까? 의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 몇 대만 갖다 놔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 의료 장비까지 구입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모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2억 6천만 원 대출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의 4억 원 대출, 거의 6억 6천만 원.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다 털어넣어도 안 돼서 6억 6천만 원 가량을 빚을 내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사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사는데,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억 원에 임차를 했는데, 그 중에 1억 3천만 원은 또 아내 부모한테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1억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 치과의 보증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아가지고 1억 3천만 원 돌려받아갖고 장모로부터 이제 차용받은 금원의 일부를 변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 가출 후에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돌려받았고요. 남편이 문제인데, 이 운영하던 치과가 얼마에 양도했냐? 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거든요. 얼마에 양도했냐? 1억 2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데요? 얼마가 들었는데? 빚만 6억 6천이었는데 1억 2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앞에 제가 사례 설명드린 것 같이 소극재산 초액이 적극재산 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죠. 재산분할을 하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채무를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 관계, 물적 담보 전부 일체사에 참작해가지고 이를 분담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생각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채무가 초과할 경우에 이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그 다음에 채무의 내용, 금액, 그리고 혼인생활 과정, 그 다음에 당사자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반 등 이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 방법을 정해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
항사들 뭐 많이 들으셨겠죠? 5년이면 10%, 뭐 10년이면 20에서 30%, 15년이면 30에서 40%, 20년 넘어가면 50% 받을 수 있다. 적극재산 분할. 근데 이렇게 재산 형성에 적극재산 분할처럼 채무가 많을 때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비율로 정해서 뭐 채무를 부담해라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가 초과할 때는 이 비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부담 경위, 용처, 채무 내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누가 분담하는 게 맞냐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소극재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재산분할 실질도 남편의 빚을 아내한테 분담시키는 게 맞는가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 둘 다 별다른 재산, 혼인 초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적극재산이 있긴 한데 혼인 파탄 후에 이거 보증금 받은 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부모한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 빌려가지고 소극재산이 왕창 늘어난 6억 6천만 원의 빚 뭡니까? 치과 경험을 위해 사용한 거고 처분은 1억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처분 금액이 낮아진 거 누구 탓이냐? 남편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바람 피고 댕겼으니까 뭘 사업이 되겠습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 결과로 발생한 거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그만두고 전업주부였지 않습니까?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분담시키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채무 부담에 있어가지고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열어줬는데 그걸 바탕으로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자기가 사업 잘못해갖고 내 빚을 부담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판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로 향후 소득 기대가 되지 않냐? 근데 아내는 소득 활동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소극재산을 일부 가져가라고 했지만은 법원이 그냥 서로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가져가라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앞에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법원이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법원들이 불합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큰 맥락에서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혼인 30년 차 부부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재혼남입니다.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남편하고 교제할 때 그리고 동거할 때 성격 차이도 있었고 또 남편의 폭력적인 연행과 도박 문제로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이 자녀 한 명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교제할 때 애를 뵌 겁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혼인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혼인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상간녀하고 분류도 합니다. 아내가 또 이거를 발견을 했죠.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당시에 애가 어리기도 하고 그때 임신했던 애 낳았거든요. 어린 자녀 생각해갖고 남편하고 상간녀한테 각서 받는 선에서 이걸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되게 많았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이냐?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사소한 시비만 있어도 위험한 물건 휘두르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요. 아내가 이 남편 폭언 폭행 때문에 심하면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일례로 혼인 16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놈의 남편 큰 집에서 음식 중이던 아내를 갑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큰 집에서 이제 시엄마도 계셨고
뭐 형님들도 계시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내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도 말 아내가 뭔 일이가 해서 이제 집으로 뚝 들어가니까 갑자기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잘못했지?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냐? 뭐 잘못한 거 없냐? 그러면서 갑자기 아내를 미친 듯이 때립니다. 아내가 맞다가 도저히 일어나 죽겠다 싶어갖고 일단은 큰 집으로 다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고 나니까 피신을 하고 시엄마한테 말도 못하죠. 시엄마 뭐 욕했다가 뭐 맞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뭐 아이고 애야 뭔 일이냐 이러니까 뭐 별일 없습니다 어머니 이랬겠죠. 그래갖고 제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때립니다 남편이. 그냥 결국은 아내가 이거 남편한테 너무 많이 맞아갖고 입원을 하는데 이놈의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실에 찾아와갖고 언성 높이고 폭언과 폭행을 또 합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입원하냐? 내가 그만큼 때리냐? 그런 거죠. 그럼 아내를 강제로 또 퇴원시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의 폭행에 우울증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이 우울증 때문에 혼인 18년 차에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습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뭘 했냐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당시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19년 차에 남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취하를 해버립니다. 이 그 합의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앞으로 2년 동안 별거를 좀 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합의서 주요 내용 중에 재산분할 관련해 갖고 이 사건 아파트 매도하면은 그 아내가 추가 담보 받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 받은 아파트. 요거 나중에 매도하면은 이 담보대출은 내가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남은 매매대금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합니다. 합의서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타지로 이사를 해버리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뭐 아내가 돈 빌려간 거 다 변제를 하고 남은 돈을 들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주소 이전 후에 전혀 왕래가 없으니까 2년간만 별거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아내가 안 돌아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남편이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파탄의 책임, 근데 남편이 이제 이혼소를 제기하니까 아내가 반소를 제기를 했어요. 나도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일단은 합의서에 정한 2년간의 별거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할지 여부를 의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거하면서 관계회복과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혼인관계는 파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상의 없이 대출받은 거, 그 다음에 별거 이후의 교류, 혼인관계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아내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부정행위, 일방적인 폭행, 그리고 아내를 노고를 당연히 여기고 아내의 어려움 이해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배려하려는 노력도 전혀 안 한 남편의 책임이다.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고 해서 남편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재산분할 청구지 않습니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죠. 일단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 관련해 가지고 원칙은 이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이 이렇게 말씀하면 힘들겠죠. 2심법원 선고기일 직전기일이 원래 재산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나면은 사실관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내 재산 변동이 있는데 갑자기 재산이 올랐으면 이걸 돌려줘야 된다고? 예외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사실 변론종교시 사이에 생긴 재산권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것으로 본다면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이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추가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이 생겼는데 요게 파탄 전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반으로 된 것이라면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사건 변론 종결 기준으로 이제 재산분할 기준 금액을 정하고 다만 이제 소비하고 은닉이 편한 금융재산, 현금, 예금 그리고 중복 합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거는 파탄 시점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나갈 시점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됐냐? 일단은 남편 적극재산 합계가 한 얼마 정도 됐냐면은 약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면 뭐 예금 채권 해봤자 한 1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고 해지한금금 그 보험 해지한금금 있거든요. 그게 한 3건 합쳐갖고 한 286만 원. 그리고 뭐 다른 또 해지한금금이 있었는데 그게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남편 소극재산도 없고 아내 적극재산도 없고 아내 빚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죠. 뭐 내가 들고 가는 게 없네. 거의 혼인세가 30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까 뭐라 했죠?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처분 대금이 얼마였냐?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2천만 원을 남편 적극재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아까 합의서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금은 누가 들고 왔다고요? 아내가 들고 가고 처분대금은 남편이 가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가져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가 추가 대출금 들고 왔으니까 그 처분대금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적극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주장이 이유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됐냐? 일단은 재산 분할 비율 혼인기간 30년이면은 소극재산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소극재산이 거의 뭐 적극재산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5대5가 나옵니다. 30년이 넘어가면은 물론 이제 뭐 중간에 남편이 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뭐 이 부부 공동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갑자기 뭐 이 재산이 들어오면은 그 분할 비율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게 떨어지고 분할 비율이 5대5로 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혼인생활 30년이 넘으면은 거의 재산 분할 비율은 5대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 적극재산 그 얼마라고 했죠? 거의 400 얼마나 했나? 44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약 400만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5대5로 딱 쪼개고 나니까 얼마냐? 아내 몫이 약 220만 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러면 220만 원 주라고 판결을 했냐? 아닙니다. 일단은 뭐 나누고 나니까 220만 원을 맞는데 앞에 그 아파트 매도에 따른 정산 비율을 보면은 제가 아내가 얼마가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파트 매도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가 아내가 담보대출 받은 금액하고 남편이 그 아파트 팔아서 3억 얼마에 팔았다 했죠? 3억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들고 간 금액 3억 2천만 원 팔고 거기 아파트 담보대출 그리고 아내가 추가로 한 담보대출 요거 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아갔냐? 아내가 1억을 받아갔습니다. 남편이 그거 다 빼고 받아간 게 얼마였냐면 500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생각하면 아내가 거의 얼마를 들고 왔습니까? 2대1로 들고 왔지 않습니까? 거의 66%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은 220만 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아내가 220만 원 가져갈 게 아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 분할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그냥 재산 분할 하지 마라. 재산 분할 각자 재산 각자 분할해라. 라고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결국은 기여도가 5대5로 나와가지고 아내가 얼마 들고 갈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처럼 이 사례처럼 이전에 서로 금원을 어떻게 분할을 했냐 그런 부분도 법원이 고려를 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온이호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온이홀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